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뉴스와 데이터 속에서 길을 찾아드리는 진행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데이터를 분석해드릴 전문가입니다. 솔직히 우리 다 챙겨볼 시간 없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일성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쫙 뽑아서 정제해 전달해드리는 심층 자료 탐구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짚어볼 내용이 꽤 흥미롭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2026년 3월 2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입니다. 이 브리핑 자료를 처음 받아보고 제가 느낀 감정은 마치 서로 다른 두 편의 영화가 한 스크린에서 동시에 상영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 한쪽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유가가 막 폭등할 거라는 핏빛 공포가 몰아치는데 바로 옆 스크린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특정 시장이 폴털 끓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버렸죠. 자, 이 방대한 시장 데이터를 한번 풀어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 나타난 기묘한 엇갈림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에 딱 띄는 건 코스피와 코스닥의 완벽한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수치를 먼저 짚어보자면 코스피는 6,244.13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전일 대비 1.00% 하락했습니다. 하루에 1%면 꽤 무겁게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날 코스닥은 1,192.7포인트로 오히려 0.39% 상승 마감했단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올랐네요. 네, 같은 거시경제 환경을 공유하는 한 나라의 증시에서 이런 뚜렷한 방향성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건 시장 내부에 아주 강력한 힘의 이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단순히 1% 내리고 0.4% 올랐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벌어진 자금의 대이동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꽤나 공격적이었어요. 무려 1960만 주를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더라고요. 네,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렇게 거대한 물량을 던졌다는 건 앞서 말씀하신 중동 리스크 같은 글로벌 매크로 불안감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는 증거입니다. 일단 팔고 현금부터 챙기자 이런 심리군요. 맞아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부터 팔아서 위험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움직임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개인과 기관이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하락을 방어했군요. 네, 개인이 1,680만 주, 그리고 기관이 16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지수가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걸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외국인들이 짐 싸서 나가는 와중에 국내 투자자들은 일종의 방어벽을 친 셈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시장 내부를 좀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도 희비가 엄청나게 극단적입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컸죠. 네, 업종별 흐름을 보면 기계업종은 하루 만에 4.19%나 강세를 보였는데 전기가스업은 무려 6.79%나 급락했어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성적표도 진짜 놀랍습니다. 대형주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0.6% 그리고 3.46% 하락했는데요. 반대로 현대차는 10.67% 급등하고 LG화학도 7.05%나 올랐단 말이죠. 맞습니다. 아니, 시총이 어마어마한 대형주가 하루에 10% 넘게 움직인다는 건 진짜 흔치 않은 일 아닙니까? 네, 거의 보기 힘든 현상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자금 이동에 아주 명확한 로테이션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브리핑의 AI 요약 섹션을 보면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두 가지 강력한 테마가 나옵니다. 네, 어떤 테마죠? 바로 중동 리스크와 AI입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반도체 사이클이나 매크로 이슈에 민감한 종목에서는 일단 돈을 빼지만 동시에 현대차나 LG화학처럼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거나 자체적인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들로는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떠나서 현금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모멘텀이 살아있는 곳으로 피신처를 찾아 돈을 굴리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상승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상승을 이끈 주역들을 쭉 살펴보면 AI와 챗GPT 등 신기술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었군요. 네, 거시경제가 아무리 밖에서 흔들려도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가져올 그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중동의 지정학적 공포를 이겨낸 겁니다.
공포를 이길 만큼 기대감이 강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리적인 위기 속에서도 혁신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금이 쏠리는 아주 극명한 현상인 거죠. 야, 한국 시장에서 보여준 이 치열한 줄다리기가 바다 건너 미국 시장에서는 훨씬 더 기묘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아, 미국 증시 지수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브리핑 자료에서 미국 증시 마감 지수를 보고 순간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숫자가 좀 특이하긴 했죠. S&P 500 지수가 6,908.86,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49,253.57을 기록했는데 이 두 지수 모두 전일 대비 변동률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플러스 0.00%입니다. 정말 신기한 수치죠. 아니, 하루 종일 수많은 거래가 오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횡보를 보일 수 있죠? 무슨 폭풍전야의 숨죽임 같은 건가요? 바로 그 순죽임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극심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눈치 싸움이 엄청 치열하군요. 네, 거시적인 악재와 기업들의 미시적인 호재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수 자체를 옴짝달싹 못하게 그냥 딱 묶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지수가 0.00%라고 해서 시장 내부가 조용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물밑에서는 또 난리였나요? 그럼요. 섹터별 변동성을 뜯어보면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7.42%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한 반면 유틸리티 섹터는 1.70% 하락했습니다. 와, 겉으로는 완전 고요한 호수 같지만 물밑에서는 엄청난 발길질이 있었네요.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달랐습니다. S&P와 다우가 버티는 동안 나스닥은 22,668.21포인트로 0.92% 하락 마감했어요. 네, 나스닥은 좀 아프게 빠졌죠. 거의 1% 가까이 빠진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스닥의 하락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첫째로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AI 관련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 시장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싸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생겼군요. 맞습니다. 기대감이 선단된 그 가격을 정당화할 만한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미국의 도매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끈적하게 남아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니까요. 그렇죠.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에게 인플레이션은 곧 쥐약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면 기술주들 할인율이 훅 높아져 버리겠네요. 그런데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특정 기업의 악재도 언급이 되어 있던데 아, 네. 그 개별 악재도 있었죠. 이런 개별 기업의 이슈가 지수 전체를 끌어내릴 만큼 큰 영향을 준 건가요? 그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나스닥 최소 입찰 가격 미준수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 자체가 나스닥 전체를 폭락시켰다고 보긴 사실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별 이슈니까요. 하지만 시장의 심리가 이미 좀 취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이슈나 규제 리스크가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확 위축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이 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전염의 공포가 매도세를 부추긴 거죠. 투자 심리가 그만큼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포함된 언론 기사 헤드라인들을 쭉 훑어보면 사실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들과 뉴스의 온도 차이가 꽤 큽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한쪽에서는 코스피 6천 갈 때 미국 10개 중 7개 손실, 이런 엄청 자극적인 제목이 달리거든요. 네, 언론 헤드라인이 좀 자극적이긴 하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과 이란 전쟁의 한국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차분한 분석이 나와요. 저희가 여기서 무슨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당연하죠. 사실관계만 짚고 넘어가야죠. 네, 딱 브리핑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놓고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생각보다 미국 본토 증시 전반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충격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지정학적 위기를 가격에 빠르게 반영하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위기가 기업의 실제 이익 훼손으로 진짜 이어질 것인가를 아주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결국 숫자로 증명이 돼야 한다는 거군요. 네. 현재 스마트 머니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중동 지역 내의 국지적 불안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격에 프라이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우와 S&P 500이 0.00%로 든든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게 핵심이죠.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국 증시가 아직 패닉은 아니구나 하고 안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치적 긴장이 다른 쪽 시장,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는 완전 다른 양상으로 폭발하고 있잖아요. 당장 국제유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차분하다면 원자재, 채권, 외환을 아우르는 FICC 시장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용광로 같습니다. 현재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67.02달러로 전일 대비 2.62달러 상승했습니다. 67달러면 당장 숫자로만 보면 아직 좀 감당할 만한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숫자 자체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뉴스 헤드라인들이 전하는 꼬리 위험, 즉 테일 리스크의 시나리오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맞아요. 브리핑에 요약된 전망들을 보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가 100달러에서 최대 15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무서운 분석이 있어요. 네, 국제유가 70% 폭등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너무 무시무시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 같은 것이잖아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위치죠. 이것이 막힌다는 건 우리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요? 단순히 주요소 기름값 오르는 수준 아닐 텐데요. 이 지점이 바로 오늘 브리핑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경제와 가장 날카롭게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에 워낙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극단적인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동시에 그 에너지를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수출 주도형 국가죠. 네, 양쪽으로 타격을 받겠네요. 만약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가장 먼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원가가 오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수출 감소는 곧 기업 실적 악화, 즉 마진 압축으로 직결되는 거죠. 기업들 실적이 꺾이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큰 타격이 올 거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우리 피부로 느끼는 물가로 전이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높아진 원가를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위로 튀어오르고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이 옵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겁니다. 시장이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뉴스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도미노 효과 때문이죠. 그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무너질까 봐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군요. 이런 극도의 불안감이 시장의 자금 흐름을 또 아주 흥미로운 곳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죠. 네, 바로 안전자산 랠리입니다. 브리핑을 보면 금값이 한 달 만에 온스당 5,200달러 선을 회복했어요. 한국 돈으로는 10만 3천 원, 하루 만에 18달러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금값 상승세가 아주 매섭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채 금리도 꽤 움직이고 있죠. 네,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bp 상승하면서 4.002%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즉 FOMC의 매파적인 기조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도매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연준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란 베팅이 채권 금리를 위로 확 밀어 올린 거죠. 보통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매력도는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원래는 금이랑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지정학적 공포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금리와 금값이 동반 상승하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경제 공식마저도 다 깨버릴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의 위력이 거세다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금이랑 달러, 국채야 그렇다 치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뛰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240달러나 치솟으면서 무려 103,75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단숨에 10만 달러를 훌쩍 넘었죠. 아니, 전통적인 방패인 금이랑 전혀 새로운 신종 자산인 비트코인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올라가다니 이 기현상은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현대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이중적인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중적인 심리요? 네, 위기가 닥치면 수천 년간 가치가 증명된 금이나 세계 패권국의 통화인 달러, 그리고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로 피신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본능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상승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제도권 자선으로서의 지위가 탄탄해진 것도 물론 한몫을 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나 국가의 통제력 자체가 흔들릴 때 작동하는 대안적 디지털 금으로서의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한 손에는 가장 오래된 물리적 방패인 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국경과 규제에서 자유로운 가장 현대적인 디지털 방패인 비트코인을 딱 쥐인 채로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고 있는 거군요. 완벽한 양손 무기인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대비입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북미와 중동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시야를 조금 돌려서 글로벌 증시 전반을 보면 또 다른 생존 전략들이 눈에 띕니다. 저렇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외로 다른 나라들은 꽤 견고하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무조건 하나로 동조화되어서 움직이기보다는 각국의 내부적인 호재와 펀더멘탈에 따라서 철저히 차별화되는 디커플링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느낌이네요. 네, 지수를 보면 중국 상하이 지수가 0.45%, 일본 니케이가 0.39%, 그리고 호주가 0.52% 각각 상승 마감했죠. 중동에서 저렇게 불이 났는데 아시아랑 호주는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걸까요? 각국이 자신들만의 방파제를 든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증시를 먼저 예로 들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방산주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유럽은 평화협상 이슈가 크게 작용했군요.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철저히 환율 효과입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도요타 같은 핵심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죠. 호주는 어떤가요? 거기도 꽤 올랐잖아요. 호주는 대표적인 자원 수출국 아닙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보는 구조라서 자원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탔습니다. 결국 각자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산업 구조에 따라 이번 매크로 위기를 방어하는 무기가 다 달랐던 겁니다. 각자의 처지에 맞게 생존 전략을 되게 영리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자금의 흐름과 각국의 전략까지 살펴봤으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시간입니다. 네, 시장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일정들이 대기 중이죠. 네, 이번 주로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달력에 꼭 표시해 두어야 할 핵심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을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잣대를 확인하는 매우 촘촘한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고민하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지표들이 아주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겁니다.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제조업 지수면 결국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나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실물 경기가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선행 지표죠.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한국의 1월 소매 판매 동향과 중국의 PMI가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목요일 밤은 미국 소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코스코, 즉 COSTO의 실적 발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매 판매나 코스코 실적은 소비자들이 고물가 속에서도 여전히 지갑을 열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체온계 역할을 하겠네요. 소비 심리의 민낯을 읽는 핵심 키죠. 만약 코스코 실적이 예상보다 꺾인다면 아무리 기업들이 AI 혁신을 막 외쳐도 최종 수요가 흔들린다는 뜻이니까 시장엔 꽤 타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일정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금요일에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글로벌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이른바 슈퍼 프라이데이입니다. 어떤 것들이 발표되길래 슈퍼 프라이데이죠? 먼저 아침 8시에는 한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발표됩니다.
앞서 우리가 중동 리스크가 유가를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물가로 전이되는 딜레마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경제를 압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번 CPI 예측치가 2.1% 수준인데 만약 이 수치를 훌쩍 넘어서는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스텝은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증시에는 당연히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거고요. 한국 물가를 아침에 딱 확인하고 나면 금요일 밤 10시 30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죽여 기다리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나옵니다. 2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있죠. 네, 현재 미국 실업률 예측치는 4.3%입니다. 이 지표는 샌드위치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양면성이라고 하면 좋게 나와도 문제고 나쁘게 나와도 문제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고용이 예측치보다 너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사라지니까 시장이 실망할 것이고요. 반대로 고용이 너무 차갑게 식어버린 것으로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덜겠지만 곧바로 딥 리세션, 즉 깊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무섭게 덮칠 것입니다. 아,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 상황이네요. 네, 골디락스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치가 나와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와, 이번 주 금요일 밤은 정말 뉴스창을 계속 새로 고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촘촘한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뚜렷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 속에서도 AI와 방어주로 기민하게 이동하는 한국 증시의 자금력, 그리고 평평한 긴장감 속에서 방향을 모색하는 미국 시장, 또 중동발 유가 쇼크 우려를 먹고 자라는 전통자산, 금과 신종자산 비트코인의 기묘한 동반 랠리, 요약을 아주 잘해주셨네요. 이 모든 거대한 파도들이 결국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고용과 물가 지표라는 좁은 길목에서 만나서 폭발하거나 혹은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를 관통하는 아주 본질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일까요? 지금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폭등, 생산 원가 상승처럼 지극히 물리적인 세계에서 비롯된 낡고 전통적인 공포입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실물 경제의 거대한 타격이네요. 맞습니다. 자원의 유한함과 인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위협이죠. 반면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까 코스닥과 나스닥 시장 일부에서 확인했던 AI와 챗 GPT 열풍이 이끄는 뜨거운 열기입니다. 이것은 자원의 제약을 뛰어넘는 가상적이고 한계가 없는 미래지향적인 세계에 대한 어마어마한 혁신의 기대감이죠. 그렇습니다. 물리적 세계의 공포 대 가상 세계의 희망.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게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요약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과연 2026년 남은 한 해 여러분의 일상과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패권은 물리적 자원의 부족과 피 튀기는 지정학적 위기가 쥐게 될까요? 아니면 중동의 그 짙은 먹구름마저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AI 혁신의 폭발적인 성장력이 승리하게 될까요? 참 어렵지만 꼭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네요. 네, 이 거대한 두 힘의 충돌 속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데이터와 인사이트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 지도를 그려나가는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찬찬히 고민해 보시길 권하면서 저희는 다음 심층 자료 탐구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통찰을 가득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